저녁 유유금씨. 창밖은 이미 회색빛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소음 위로 굵은 장맛비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거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두 사람 몫의 수저를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와 아내, 이서연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밥. 완벽한 저녁상이었다. 한 사람만 빼고. 아이 덤빠나하. 나는 말없이 의자를 빼내 앉았다. 텅 빈 맞은편 의자가 유독 크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미니멀한 디자인의 시계가 째깍거리며 무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1분, 5분, 10분. 시간은 소리 없이 쌓여갔고 찌개는 식어갔으며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욱 짙어졌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서연이었다. 반가움보다 먼저 익숙한 체념이 밀려왔다. 민준 씨, 미안. 갑자기 부서 회식이 잡혔어. 중요한 자리라 빠질 수가 없네. 먼저 먹고 있어요. 미안해. 사랑해. 마지막에 붉은 하트 이모티콘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나 원망 같은 격한 감정은 아니었다. 그저 익숙해져 버린 고독감이었다. 갑작스러운 회식, 중요한 미팅, 막히는 길.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는 날보다 그녀의 부재를 알리는 메시지를 받는 날이 더 많아졌다. 결혼 3년 차, 우리는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다. 번듯한 직장에, 서울 시내의 깔끔한 아파트,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고 가끔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도 했다. SNS에 올라간 우리의 사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렌즈가 꺼진 현실 속에서 우리 사이의 온도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핸드폰을 항상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기 시작한 것이. 내가 무심코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가리던 것이. 회사 일에 대해 물으면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대화를 피하던 것이. 그 모든 작은 균열들이 모여 거대한 벽이 되어가는 것을 나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식어버린 밥을 한술 떴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입안에서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다. 텅 빈 집안에 오직 시계 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내가 밥을 씹는 소리만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다. 그것은 평온을 가장한 질식할 듯한 침묵이었다. 저녁을 치우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아파트 단지 구석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길.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아주 가냘픈 소리가 들려온 것은 야옹. 빗소리에 섞여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한 애처로운 울음소리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리는 주차된 차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기울여 차 밑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 흙탕물에 흠뻑 젖은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아기 고양이였다. 녀석은 앙상한 몸을 벌벌 떨며 공포와 추위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한쪽 다리는 어딘가에 부딪혔는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순간 망설였다. 우리 아파트는 반려동물 금지였다. 무엇보다 서연은 동물을, 특히 고양이를 질색했다. 털 날리는 것도 싫고 특유의 냄새도 싫다며 질색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녀석을 데려가면 분명 큰 싸움이 날 것이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한다. 그게 현명한 판단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빗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저 작은 생명체를 텅 빈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침대에 누울 내가 과연 잊을 수 있을까? 젠정. 나지막이 욕설을 뱉은 나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경계하며 하악질을 하던 녀석도 이내 지쳤는지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녀석을 재킷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품 안에 느껴지는 작고 미약한 온기와 떨림. 그것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곧장 집이 아닌 아파트 지하에 있는 세대별 창고로 향했다.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먼지 쌓인 공간. 나는 낡은 상자들을 치워 작은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재킷을 깔아 녀석의 임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나는 녀석에게 속삭이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에 들러 소독약과 거즈, 작은 연고를 샀다. 편의점에서는 따뜻하게 들 수 있는 우유와 참치캔을 샀다. 이 모든 것을 서연의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해야 했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처럼 나는 가슴을 졸이며 창고로 돌아왔다. 다행히 녀석은 얌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녀석의 상처를 소독했다. 녀석은 아픈지 몸을 움츠렸지만 나를 핥히지는 않았다. 치료를 마친 후 참치캔을 따서 앞에 놓아주자 녀석은 허겁지겁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지어졌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이 행위는 내게 낯선 위안을 주었다. 텅 비어있던 내 마음의 한 구석이 아주 오랜만에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감각, 조건 없이 내어주는 관심과 온기. 어쩌면 내가 서연에게서 그토록 갈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고양이는 배가 부르자 내 손길에 제법 익숙해졌는지 작은 머리를 내 손바닥에 부비며 가르랑거리기 시작했다. 그 작고 규칙적인 진동이 내 손가락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가만히 녀석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나만의 비밀이 생겼다. 아내 몰래 이 차가운 창고 안에 작은 생명을 숨겨두었다. 이 비밀은 왠지 모를 해방감을 주었다. 언제나 아내의 기분을 살피고 그녀의 세계에 나를 맞추려 애쓰던 삶에서 벗어난 나만의 작은 영역이 생긴 것만 같았다. 비밀, 그 단어를 떠올리자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또 다른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고양이처럼 작고 사소한 것이 아닌 내 인생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비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진실. 정확히 1년 전이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종양이라는 단어는 내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다행히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었고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며칠간 나는 죽음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꼈다. 내 삶,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의사는 시술 후 내게 조심스럽게 다른 제안을 했다.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종양이 있던 위치 때문에 나중에 아이를 가질 경우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관 수술을 권유했다. 그때 우리는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서연은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나 역시 둘만의 시간을 더 즐기고 싶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서연에게는 그저 간단한 조직 검사를 받았다고만 이야기했다. 그녀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밝은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서연을 위한 나만의 배려라고, 이기적인 안도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결국 나는 혼자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내 몸에는 아주 작은 흉터만이 남았을 뿐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서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적절한 때는 오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미묘하게 삐걱거렸고 나는 이 무거운 비밀을 꺼내놓을 용기를 점점 잃어갔다. 그래서 나는 안다. 명확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다. 우리 사이에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나는 창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잠든 고양이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의 평온한 숨소리가 내 복잡한 심경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품속의 핸드폰을 꺼내 다시 서연의 메시지를 보았다. 미안해, 사랑해. 그 붉은 하트가 이제는 피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다. 나는 나직이 읊조렸다. 그래, 괜찮아. 회식 얼마든지 해. 내 목소리는 어둡고 차가운 창고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아직 폭풍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평온을 가장한 내 일상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기나긴 연극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내 일상은 두 개의 세계로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낮의 세계에서 나는 김민준 대리였다. 회계팀의 성실한 직원으로 숫자로 가득 찬 엑셀 시트와 씨름하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확성의 세계에 살았다. 동료들은 내가 조금 말이 없어지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내면의 지각 변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일에 몰두했다. 복잡한 계산과 논리적인 숫자의 흐름 속에 빠져 있을 때만이 잠시나마 현실의 혼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밤의 세계가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한 마리 길고양이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나는 녀석에게 겨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시절에 내게 온 아이였기 때문이다. 퇴근 후 서연에게는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혹은 살 게 있어서 편의점 좀이라는 간단한 핑계를 대고 지하 창고로 향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비밀 일과가 되었다. 창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겨울이에게 캔을 따주고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시간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겨울이는 이제 나를 완전히 따랐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녀석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반갑게 다가와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그 작은 온기와 신뢰가 아내의 거짓된 미소와 포옹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겨울아, 세상은 참 이상하지. 그렇지. 나는 웅크리고 앉아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다. 겨울이는 대답 대신 그르릉 소리를 내며 내 손길을 즐겼다. 이 작은 생명체와의 교감은 진실했다. 여기에는 어떤 가식도 숨겨진 의도도 없었다. 오직 생존과 온기에 대한 순수한 갈망만이 존재했다. 나는 겨울이를 돌보며 동시에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다. 운명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오전 내내 분기 마감 보고서에 파묻혀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서연이었다. 민준 씨, 오늘 저녁에 약속 없지? 일찍 와요. 할 말이 있어. 좋은 소식이야. 마지막에 웃는 이모티콘이 내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좋은 소식, 그녀에게 좋은 소식이 과연 내게도 좋은 소식일까?
어쩌면 그녀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바로 차가운 현실 감각이 그 망상을 짓눌렀다. 아닐 것이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좋은 소식이란 말인가? 나는 답장 대신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다.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일부러 조금 꾸물거렸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마치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심정이었다. 무슨 말을 듣게 될까?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 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헛웃음이 났다. 결국 나는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렸다. 겨울이에게 줄 참치 캔이 든 비닐봉지를 든 채였다. 일단 창고에 들러 마음을 다잡고 가야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창고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길인 듯했다. 자기 왔어. 왜 이쪽으로 와?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오늘따라 유난히 덥네. 나는 어색하게 둘러댔다. 다행히 그녀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얼른 들어가자. 내가 맛있는 거 해놨어. 그리고 할 얘기도 있고. 그녀는 내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 안에 흐르는 침묵. 그녀의 기대에 찬 표정과 나의 불안한 시선이 거울에 비쳤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거실 조명은 은은하게 낮춰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작은 촛불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낮게 흐르고 서연이 직접 만들었다는 파스타와 스테이크가 근사하게 차려져 있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만 같았다. 어때, 내가 좀 꾸며봤어. 서연이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멋지네. 무슨 날이야? 글쎄, 곧 알게 될 거야. 일단 앉아. 그녀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맞은편에 앉았다. 촛불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행복과 기대감으로 상기된 두 뺨, 반짝이는 눈동자. 나는 그녀의 그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을 위한 무대 장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서연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제잘거리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나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음식은 여전히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올 것이 오고 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연이 포크를 내려놓고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내게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자기야. 그녀가 나를 불렀다. 나는 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얇은 눈물막이 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선물 같은 일이 생겼어. 아이데이, 나 임신했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째깍거리던 시계 소리도, 나지막이 흐르던 재즈 음악도, 창밖의 도시 소음도 모두 멎었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임신했어라는 그 세 글자만이 내 머릿속을 거대하게 맴돌았다. 이거 봐. 그녀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선명한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였다. 그 붉은 두 줄이 마치 내 심장을 관통하는 두 개의 칼날처럼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1년 전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내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임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 절대적인 무의 상태.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는 존재를 증명하는 두 개의 선이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서연은 내 침묵을 긍정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오지. 나도 그랬어. 며칠 전에 확인하고 자기한테 어떻게 말할까 계속 고민했단 말이야. 오늘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어. 우리 이제 아빠, 엄마가 되는 거야. 민준 씨, 아빠, 엄마. 그 신성한 단어들이 더럽혀진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싶은, 미친 듯이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다. 당장 그녀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이게 대체 누구 아이야?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녀는 분명 눈물을 흘리며 반문하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대답해야만 한다. 내가 어떻게 아는지, 내 몸의 비밀을, 내가 그녀를 속여왔던 사실을 고백해야만 한다. 그 순간 이 비극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바뀔 것이다. 나는 아내의 임신을 의심하고 저주한 파렴치한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남편에게조차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하게 만든 비운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녀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용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교활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새로 피가 배어 나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은 아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의 모든 근육을 통제해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다. 그것은 분명 끔찍하게 뒤틀린 미소였을 것이다. 정말이야.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응, 정말이야. 병원에서도 확인했어. 6주래. 그녀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나무 인형처럼 삐걱거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나게는 차갑고 딱딱한 마네킹을 옮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기쁨에 흐느꼈다. 그 뜨거운 눈물이 내 셔츠를 적시는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고마워, 고마워, 자기야. 나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연극은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주연 배우가 되어야만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아빠 역할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자리에서 서연은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간간히 잠꼬대를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살해마저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했다. 가량형 CCTV. 수많은 제품 정보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초소형, 고화질, 음성 녹음.
GPS 추적. 나는 마우스 휠을 내리며 각 제품의 사양을 꼼꼼히 비교하기 시작했다. 배신감과 슬픔으로 들끓던 머리가 차갑게 식어갔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증거가 필요했다. 의심이 아닌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조각들이 필요했다. 나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알아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 커튼을 내 손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가장 성능이 좋아 보이는 제품을 골라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다. 결제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그것은 단순한 구매 완료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평온했던 과거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진실을 향한 비비린내 나는 추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서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주문한 차량용 방향제는 이틀 만에 도착했다. 상제는 방향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그 무게는 일반적인 방향제보다 묵직했다. 나는 서연이 아직 퇴근하기 전 경비실에서 택배 상자를 찾아 서재의 책상 가장 깊은 서랍 속에 숨겼다. 상자를 만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평범한 남편, 성실한 회사원이었던 김민주는 서서히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내를 의심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비밀스러운 추적자로. 설치는 기회이자 고역이었다. 주말 아침, 서연이 임산부 요가 교실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임신 사실을 알린 후 그녀는 부쩍 건강을 챙기는 예비 엄마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현관을 나서는 소리를 확인하고 5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움직였다. 심장이 불안하게 날뛰었다. 마치 내 집에서 도둑질이라도 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작은 상자와 공구함, 그리고 물티슈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은 서늘하고 조용했다. 이따금 지나가는 차량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늘어질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서연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구겼다. 익숙한 그녀의 향수 냄새와 가죽 시트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이 작은 공간은 그녀의 세계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세계에 이물질을 심으려 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내 엄지손톱보다도 작았다. 나는 설명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위치를 찾았다. 대시보드 하단, 에어컨 송풍구 바로 옆에 작은 틈새. 그곳이라면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터였다. 나는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작은 카메라를 틈새에 밀어넣고 양면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다. 렌즈가 차량 내부 전체와 조수석을 비추도록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전원 케이블은 내장재 틈 사이로 보이지 않게 밀어넣어 시가잭 충전기에 연결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보기엔 그저 평범한 스마트폰 충전기처럼 보일 터였다. 모든 작업을 마치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내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물티슈로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내 지문과 흔적을 꼼꼼히 닦아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차문을 닫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차를 바라보았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저 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담아낼 무대이자 나의 지옥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 첫 번째 영상을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나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메시지를 받으며 어떤 표정을 짓는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 모든 신경은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내 의심을 눈치채지 못한 채 뱃속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태교는 어떻게 할지, 아기방은 어떻게 꾸밀지. 나는 영혼 없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틀 후 마침내 기회가 왔다. 서연이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으로 늦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는 찰칵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주차장에 내려가 차 안에서 SD카드를 수거해왔다. 손에 쥔 작은 메모리칩이 청음망은처럼 무거웠다. 컴퓨터에 카드를 삽입하자 지난 이틀간의 영상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된 파일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첫 번째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영상은 서연이 운전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가요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즐거워 보이는 표정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다. 저 미소가 나를 향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 후 차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멈춰 섰다. 곧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차에 올라탔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남자의 얼굴은 역광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고급스러운 수트와 손목의 시계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하게 했다. 늦었잖아. 서연 씨. 남자의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내 귀에는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소음으로 들렸다. 미안해요. 부장님 회의가 길어져서 우진 씨야말로 바쁘신 분이 시간 내주셨네요. 서연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진. 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서연은 그를 우진 씨라고 불렀다. 단순한 직장 상사는 아니었다. 보고 싶으니까 시간이야 만들어야지. 얼굴 좀 보자. 남자가 서연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자신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맞췄다. 길고 깊게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머리로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한 진실의 위력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심장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부서진 심장의 파편들이 산산조각 나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남자는 서연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라고 말했다.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우리 아기. 그 단어가 독화살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영상을 껐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다. 뱃속에 든 것이 없었지만 쓰디쓴 위액만이 역류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지독하게 낯설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이것이 지금의 나였다.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나는 비틀거리며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슬픔과 분노에 잠식당할 수만은 없었다. 감정은 사치였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나는 회계사 김민준의 가면을 다시 썼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팩트로 사고하는 나의 또 다른 자아. 나는 새 엑셀 파일을 열었다. 파일명은
3분기 재무 분석이라고 저장했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시트 이름을 프로젝트 트루스라고 바꿨다. 첫 번째 행에 열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서연 진술 위치, 실제 위치, 진술 사유, 관찰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불일치점, 관련 인물. 나는 방금 본 영상을 바탕으로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했다. 날짜 2025년 6월 24일, 시간 23, 20전, 24, 3시, 서연 진술 위치, 실제 위치 강남구 청담동 골목, 진술 사유, 관찰 내용 최우진과 차량 내에서 키스 및 애정 행각, 우리 아기 언급, 카드 사용 내역 확인 필요, 불일치점, 관련 인물 최우진.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이 행위는 내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을 관리 가능한 데이터의 형태로 바꾸는 작업. 그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유령처럼 서재에 앉아 그날의 기록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서연이 친구와 저녁 약속이라고 말한 날,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 있었다. 공동 신용카드에는 L 호텔바에서 2인 기준 30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찍혔다. 그녀가 회사 워크숍이라고 말하며 1박 2일 집을 비운 날, 그녀의 차는 강원도의 한 고급 풀빌라 리조트. 주차장에 밤새 주차되어 있었다. 그곳은 연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진실의 조각들은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갔다. 내 엑셀 시트는 그들의 행적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갔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의 신원도 특정할 수 있었다. 최우진, 서연이 다니는 회사의 본부장이었다. 업계에서 유능하기로 소문난, 그리고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나는 법적인 문제와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조언자가 필요했다. 내게는 친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깊고 단단한 우정을 나눈 친구가 단 한 명 있었다.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잘나가는 변호사가 된 박진우. 나는 망설이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나 민준인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아주 중요한 일로 상의할 게 있어. 내 목소리가 너무나 심각했는지 진우는 군말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퇴근 후 나는 노트북을 챙겨 진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법무법인 정의라는 간판이 달린 빌딩. 진우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 김민준,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앉아서 얘기하자.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진우는 그런 나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진우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그냥 친구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들어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년 전의 정관 수술, 그리고 얼마 전 서연의 임신 소식, 차량에 GTV를 설치한 일까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마친 후 나는 노트북을 열어 그날 처음 찍었던 영상, 서연과 최우진이 차 안에서 키스하던 그 영상을 재생했다.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영상을 다 본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깊은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개자식들, 진우가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로 돌아왔다. 민준아, 일단 몇 가지 확인해야겠어.
정관 수술 사실 서연 씨는 전혀 몰랐던 게 확실해. 응, 전혀. 수술 관련 진단서나 기록은 다 가지고 있고. 물론이지. 그건 내 서재 금고에 있어. 잘했어. 그리고 이 영상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지가 관건이야. 배우자 몰래 차량에 녹화 장치를 설치한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진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이 영상은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보다 우리가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단서로 활용해야 해. 예를 들어 이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이 특정 호텔에 들어간 걸 확인했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날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거지. 이혼 소송에서는 유책주의가 원칙이라. 서연 씨의 외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해. 진우는 명쾌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나의 유일한 아군이자 유능한 전략가였다. 그의 조언을 들으니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고맙다, 진우야. 임마, 친구 사이에 뭘. 너 혼자 끙끙 앓았을 생각하니 내가 다 화가 난다.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지 마. 모든 건 나랑 상의하고 움직여. 알았지? 진우는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날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진우의 조언에 따라 나는 좀 더 대담한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엑셀 시트에 기록된 서연이 분당에서 동창 모임이 있다고 말한 날. CCTV는 그녀의 차가 압구정의 한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나는 무심한 척 말을 꺼냈다. 오늘 분당은 차 많이 막혔어. 아까 점심때쯤 교통정보에 보니까 압구정 쪽이 엄청 막히던데. 너 그 근처 지나온 거 아니야. 내 말에 샐러드를 집던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바꾸고는 살짝 찌푸린 얼굴로 나를 보았다. 갑자기 그건 왜 내가 어딜 가든 자기한테 보고해야 해. 요즘 자기 좀 이상한 거 알아. 왜 내 동선을 일일이 체크하는 건데 혹시 나 못 믿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리고 곧이어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혹시 아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아빠가 된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냐고. 순식간에 나는 아내를 의심하고 임신한 아내를 압박하는 속 좁은 남편이 되어 있었다. 적반하장.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공격했다. 그녀의 숨겨진 발톱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나를 핥히고 지나갔다. 나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한 발 물러섰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차 막혔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됐어. 피곤하다. 먼저 들어갈게.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식탁.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의심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절대 스스로 진실을 말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짓말에 능숙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의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날의 기록 마지막 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문의 결과 피험자는 질문에 대해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역으로 질문자를 비난함. 기만 행위 확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은 차갑고 건조했다. 그 문장 속에는 더 이상 남편의 슬픔이나 배신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분석가의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전쟁의 서막은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될 차례였다. 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전쟁터이자 매일같이 위선적인 연기를 펼쳐야 하는 무대가 되었다. 낮에는 아내의 거짓말을 받아주고 밤에는 그 거짓을 파헤치는 이중생활. 그 생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나의 영혼은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상기된 얼굴로 내게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이었다. 검은 화면 위에 자리한 작고 하얀 점. 자기야, 이것 봐. 우리 아기야. 의사 선생님이 심장 소리도 들려줬어. 아주 힘차게 뛰고 있대. 그녀는 진심으로 감격한 듯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감광지의 감촉이 이질적이었다. 저것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저 작은 생명체는 내 배신감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연기해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척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렇구나. 정말 신기하다. 그치, 이제 정말 실감나지 않아. 응, 실감나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행복한 듯 숨을 내쉬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이 집의 공기는 거짓으로 가득 차 숨이 막혔다. 행복을 연기하면 할수록 내 안에 무언가는 죽어가고 있었다. 나 서재에서 잠깐만 처리할 일이 있어서 나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녀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기 아빠. 그녀가 던진 아기 아빠라는 말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재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거실이 꾸며진 무대라면 이곳은 나의 작전 사령부였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분기 재무분석 파일을 열었다. 빽빽하게 들어찬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다. 나의 진실, 나의 지옥, 나의 조사는 단순한 CCTV 영상 분석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회계사인 나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숫자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3년간의 공동신용카드 명세서 전체를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항목 하나하나를 훑으며 이상 패턴을 분석했다. 그것은 지독하게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명세서에는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기념일에 갔던 레스토랑, 함께 떠났던 여행지에서의 호텔 결제 내역. 그 추억들을 헤쳐나가며 나는 배신의 흔적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약 8개월 전부터 시작된 설명할 수 없는 지출들. 내가 야근이나 출장을 갔던 날에 결제된 고급 레스토랑의 2인 식사 비용. 내가 알지 못하는 금요일 저녁의 호텔, 라운지바 결제 내역.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을 만났겠거니, 내게 말하는 것을 잊었겠거니, 애써 외면했던 그 기록들이 이제는 모두 유죄의 증거가 되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서연의 태블릿 PC에서 나왔다. 그녀는 가끔 거실 소파의 태블릿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그녀의 태블릿을 서재로 가져왔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앱을 하나씩 눌러보았다. 대부분 로그아웃 상태였지만 한 시중 은행 앱에 자동 로그인이 설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그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서연의 개인 비상금 계좌였다. 그리고 그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가 있었다. 나는 그 카드의 명세서를 열어보았다.
화면을 가득 채운 기록들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남자 옷으로 보이는 고가의 의류들, 그리고 압구정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의 결제 내역. 날짜는 그녀가 내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약 2주 전이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내게 연극을 했던 것이다. 가장 나를 경악시킨 것은 주기적으로 결제된 P호텔의 숙박 비용이었다. 한 달에 2~3번. 언제나 금요일 밤. 내가 회사 일로 밤을 새우거나 지방 출장을 갔던 바로 그날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텔 이름을 검색했다.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패키지로 유명한 최고급 호텔이었다. 나는 모든 명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해 내 비밀 폴더로 옮겼다.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감정 없이 냉정하게 그녀의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다. 조사는 최우진이라는 인물에게로 확장되었다. 나는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그의 신상을 파헤쳤다. 명문대 출신, 최연소 본부장 승진, 업계에 떠오르는 스타.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 그는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아내와 2아이가 나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기사에는 그의 가족 사진도 실려 있었다. 인자하게 웃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 딸,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아내의 미소 속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나의 착각일까?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 나와 똑같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노와 함께 기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나와 서연, 단 2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개의 가정을 파괴하는 추악하고 이기적인 범죄였다. 매일 밤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서연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최우진과 통화하는 모습. 내가 사준 선물은 촌스럽다고 투덜거리면서 최우진이 사준 작은 귀걸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모습.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들이 차 안에서 내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다. 민준 씨는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좀 지루해. 야망도 없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 그런 남자 옆에 있기에 당신은 너무 아까워. 서연아, 알아. 그래서 우진 씨를 만난 게 내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해. 나는 헤드폰을 쓴 채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지루한 남자, 야망 없는 남자.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안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했다. 그것이 나의 사랑 방식이었다. 그런데 나의 그 모든 노력은 그녀에게 지루함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서 완벽한 타인이자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나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어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다. 퀭한 눈과 다크서클은 화장품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평생을 다뤄온 숫자가 갑자기 낯선 기호처럼 보였다. 동료들은 내 건강을 걱정했지만 나는 그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나의 유일한 탈출구는 지하 창고의 겨울이뿐이었다. 나는 퇴근 후 텅 빈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 겨울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겨울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겨울이는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내 무릎 위로 올라와 갸르릉거리며 몸을 비볐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아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작은 생명체와의 교감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다시 진우를 만났다. 내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엑셀 시트와 수많은 증거 파일들을 본 진우는 혀를 내둘렀다. 야, 김민준, 너 회계사가 아니라 국정원 요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야. 그의 칭찬에도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진우야, 나 너무 힘들어. 내 말에 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내 퀭한 얼굴을 보며 말했다. 민준아, 너 지금 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어. 이러다 너 먼저 쓰러져.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야. 마지막에 이기려면 지금부터 페이스 조절을 해야 해. 어떻게 페이스 조절을 하는데. 집이 지옥인데. 알아. 임마, 그래도 버텨야지. 이제 거의 다 왔어. 증거는 충분해. 이제부터는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야. 넌 뭘 원해?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거, 아니면 그 자식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리는 거. 진우의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는 오직 진실을 밝히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 이후의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생각해봐. 네가 원하는 결말을, 그 결말에 맞춰서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패를 던져야 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진우의 말을 계속해서 곱씹었다. 내가 원하는 결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단순한 이혼 위자료. 아니, 그런 것으로는 내 망가진 삶과 짓밟힌 자존심이 보상되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최우진의 가족 사진을 다시 화면에 띄웠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차가운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어야 한다. 거짓과 위선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즉 사회적 평판, 경력, 그리고 완벽한 가정이라는 그 허울을 내 손으로 직접 깨부숴 버려야 한다. 내 안에서 뜨거운 분노와 슬픔이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거짓의 안개는 휘어지고 있었다. 안개 너머로 내가 쓰러뜨려야 할 적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시험은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다.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최종 계획이라는 이름의 새 문서를 생성했다. 이제 방역의 서막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내 안의 슬픔이 차가운 결의로 변모했을 무렵 운명은 내게 완벽한 무대를 선물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모님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김서방 나야. 자네 장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2옥타브는 높아져 있었다. 흥분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우리 딸 임신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 경사를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 순 없지. 양가 어른들 다 모시고 가까운 친척들도 불러서 제대로 축하 파티를 열어야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파티, 양가 어른들과 친척들. 이것은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였다. 내가 먼저 제안했다면 의심을 샀을지도 모를 바로 그 무대. 자네 부모님이랑도 내가 통화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더군. 날짜는 2주 뒤 토요일 저녁이 어떨까 싶은데. 김서방, 괜찮겠나?
네, 장모님, 그럼요. 저야 너무 좋죠. 나는 최대한 들뜨고 감사하는 목소리를 연기했다. 내 대답에 장모님은 더욱 신이 나셨다. 그래야 우리 사위지 장소는 서연이랑 잘 상의해서 정하고, 비용 걱정은 말게. 이런 좋은 날에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2주. 내게 남은 시간이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까지. 혹은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기까지. 똑딱이는 시계 소리가 마치 내게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것처럼 들렸다. 압박감이 심장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기묘한 흥분이 온몸을 휘감았다. 신이 내게 복수의 판을 깔아주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진우에게 연락했다. 그들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었어. 2주 뒤에 가족 파티를 연대. 내 말을 들은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잘 됐네. 공개 처형장으로는 아주 안성맞춤인 무대야. 그날 저녁 우리는 진우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진우는 내 앞에 법률 서적 몇 권과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어.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실행해야 해. 상대는 둘이고 우리는 혼자나 다름없으니까.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나를 위한 깊은 신뢰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우선 법적인 준비부터 끝내야 해. 내가 이혼 소장 초안을 작성했어. 진우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어 감상을 떨쳐냈다. 소장에는 서연 씨의 유책 사유, 즉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동시에 최우진 그 자식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거다. 혼인 파탄의 공동 책임자니까 이 서류들은 파티 당일 그 자리에 있는 최우진에게 직접 전달할 거야.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진우가 말을 이었다. 최우진의 아내. 그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연락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 내가 아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최우진의 아내 측 법률 대리인에게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거야. 파티가 열리기 바로 전날에 그녀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최우진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어. 진우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이 싸움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법적인 준비는 내게 맡겨. 넌 이제 집행을 준비해야 해. 그날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진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의 구성을 논의했다. 진우의 조언에 따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CCTV 영상 자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합법적으로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나는 회계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나의 프레젠테이션은 슬픔이나 분노의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기업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감사 보고서처럼 차갑고 논리적이며 파괴적일 터였다. 나는 밤을 새워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었다. 첫 번째 슬라이드 검은 배경에 흰 글씨. 김민준, 이서연 부부 혼인 관계에 대한 보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작성자 김민준. 두 번째 슬라이드 거짓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8개월간 서연의 거짓말과 실제 행적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다. 왼쪽에는 그녀가 내게 말했던 행선지와 사유, 오른쪽에는 CCTV와 카드 내역으로 확인된 실제 행선지, 불일치하는 내용은 붉은색으로 강조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의심스러운 지출 내역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비밀 신용카드 명세서를 그래프로 시각화했다. 명품 쇼핑. 호텔 숙박,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지출이 특정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옆에는 최우진의 사진과 프로필을 작게 삽입했다. 네 번째 슬라이드, 그들의 목소리. 나는 CCTV 영상에서 음성만을 추출했다. 서연과 최우진이 차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 우리 아기는 우리 둘 사이의 다리가 되어줄 거야. 민준 씨는 착하지만 지루해. 그들의 목소리가 법정 스릴러 영화의 결정적 증거처럼 울려 퍼질 터였다. 마지막 슬라이드,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한 방. 내가 1년 전 받았던 정관수술 확인서. 선명한 병원 직인과 담당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진단서를 고해상도로 스캔해서 화면 가득 채웠다. 그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절대적인 진실.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고 나니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괴물 같은 결과물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이것은 내가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 겨누는 칼이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이제 무대를 꾸밀 차례였다. 며칠 후 저녁을 먹으며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말했다. 자기야, 장모님이 말씀하신 파티 말이야.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기왕하는 거. 가장 좋고 멋진 곳에서 하자. 당신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도록. 내 말에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최근 SNS에서 가장 핫하다는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언급했다. 음식값도 비싸고 예약도 힘든 곳이었다. 좋아, 거기 좋네. 예약이랑 비용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당신은 그냥 몸만 편하게 오면 돼. 우리 아기 엄마는 소중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처럼 미소 지었다. 서연은 감동한 듯 내게 안겨왔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다. 아, 그리고 자기야. 파티에 최우진 본부장님도 초대하는 게 어때? 평소에 당신 잘 챙겨주시잖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셔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우리 아기 소식도 전하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내 제안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그래도 돼. 자기가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긴. 당연히 괜찮지. 당신 상사인데 꼭 오시라고 해.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자신의 공범을 처형장으로 초대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파티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낮에는 양가 부모님들의 기대에 찬 전화를 받으며 태어날 아기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야 했다. 밤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프레젠테이션을 수십 번이고 수정하고 내가 할 연설의 모든 단어와 억양을 연습했다. 내 유일한 위안은 여전히 겨울이뿐이었다. 파티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지하 창고를 찾았다. 몰라보게 건강해진 겨울이가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겨울아,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 이제 너도 더 이상 이 춥고 어두운 곳에 있지 않아도 될 거야. 나한테 행운을 빌어줘. 녀석은 대답 대신 내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서 서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자기, 내일 때문에 긴장돼. 친척들 다 오셔서 부담스럽구나. 그녀는 나의 긴장을 전혀 다른 이유로 해석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내 생애 가장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 긴장 안 돼. 오히려 기대하고 있어.
그래, 기대하고 있었다. 내일 이 모든 거짓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테니까. 그리고 그 연극의 감독은 바로 나니까. 파티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고른 짙은 남색 정장을, 서연은 임산부의 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아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었다. 우리는 현관 거울 앞에서 서로의 모습을 확인했다. 거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한 쌍의 부부처럼 보였다. 자기, 너무 멋있다. 서연이 내 넥타이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당신이야말로 오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나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나를 병들게 했다. 우리가 예약한 청담동의 레스토랑 라 스텔라에 도착했을 때 예약된 프라이빗 룸은 이미 양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와 하얀 테이블보, 정갈하게 놓인 은식기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룸 한쪽 벽면에는 내가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 영상을 상영하겠다며 특별히 요청한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아들을 보는 눈으로 나를 맞았고, 장인과 장모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나의 등을 두드렸다. 김서방, 우리 김서방이 최고야.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나는 이 모든 위선을 견뎌내며 미소로 화답했다. 모든 친척들이 자리에 앉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다. 최우진이었다. 그는 최고급 와인 한 병을 선물로 들고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를 입은 채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한 뒤 곧장 내게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김민준 씨, 축하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이시겠군요.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점잖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내면에 들끓는 사리를 억누르고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우리의 손이 맞닿은 그 짧은 순간 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선포했다. 최우진은 서연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유능한 상색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연신 그에게 술을 권하고 음식을 챙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셈이었다. 나는 그 희비극적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식사는 지옥과도 같았다. 수많은 음식들이 내 앞을 지나갔지만 나는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축하의 말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 멀게만 들렸다. 나는 오직 무대 위의 배우처럼 적절한 순간에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서연과 최우진이 테이블 밑으로 은밀하게 손을 잡는 것을,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찰나의 순간에 승리에 찬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메인 요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었다. 장인어른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높이 들었다. 자, 다들 주목해 주십시오. 이 기쁜 날, 오늘의 주인공이자 곧 아버지가 될 우리 김서방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지요. 김서방, 나와서 한마디 하게.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이었다. 나는 룸 앞에 마련된 작은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손에 쥔 프레젠테 AT-연 리모컨이 땀으로 축축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일부러 손을 살짝 떨었다. 내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다.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정말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서연은 나를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럽다는 듯한 그 복잡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곧 그녀에 대한 사랑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쁨을 눈물과 함께 쏟아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모두가 나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기다려온 절정의 순간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내 목소리와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제가 짧은 보고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또렷했으며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손에 든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룸의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지고 모두의 시선이 벽면의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화면이 켜지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김민준, 이서연 부부 혼인 관계에 대한 보고. 방 안에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이게 뭐야? 무슨 보고서 장모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 슬라이드, 거짓의 타임라인, 화면 가득 채운 빽빽한 표. 서연이 나에게 말했던 행선지와 CCTV와 카드 내역으로 확인된 실제 행선지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불일치 않은 부분은 모두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스크린을 읽어 내려가며 점차 표정이 굳어갔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의심스러운 지출 내역 분석. 그녀의 비밀 신용카드에서 결제된 명품과 호텔 내역이 그래프로 펼쳐졌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우진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최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김서방,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장인어른이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네 번째 슬라이드. 그들의 목소리. 나는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우리 아기는 우리 둘 사이의 다리가 되어줄 거야. 민준 씨는 착하지만 지루해. 서연과 최우진의 목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 안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멈췄다. 사람들의 표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다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회색빛이 되어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 방,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화면 가득 나의 정관수술 확인서가 나타났다. 병원의 붉은 직인이 선명했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까이 가져갔다. 내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방 전체를 지배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1년 전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너져 내린 서연과 공포에 질린 최우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래서 제 아내 이서연 씨와 존경하는 최우진 본부장님께 단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단어에 힘을 실어 말했다. 그 뱃속의 아이, 대체 누구의 아이입니까? 정적이 깨졌다. 이 계자씨가 장인어른이 괴성을 지르며 최우진에게 달려들었다. 친척들이 그를 말리며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우진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뒷걸음질치며 도망갈 길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앞을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모를 진우가 막아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법률 서류가 든 봉투를 최우진의 가슴에 찔러 주었다. 최우진 씨,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귀하의 자택으로도 동일한 서류의 사본이 전달되었을 겁니다. 부인께서 잘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최우진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나의 부모님이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단단한 손을 얹었다. 그 손길에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내 아들을 지지한다는 굳건한 마음이 전해져 왔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을 둘러보았다. 깨진 유리잔, 엎질러진 음식, 사람들의 고성과 울음소리. 하지만 나는 그 어떤 희열도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 커튼콜이 끝났다는 거대한 해방감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단상을 내려와 방문을 향해 걸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진우가 내 뒤를 따랐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등 뒤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의 지옥은 저 문 뒤에 남겨두고 왔다. 길고 지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나는 자유를 얻었다. 레스토랑의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등 뒤로 들려오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나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헤엄쳐 나와 처음으로 숨을 쉬는 사람처럼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진우가 내 옆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한번 툭 쳤다. 우리는 말없이 그의 채 올랐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진우는 내가 살던 아파트가 아닌 부모님 댁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날 밤 부모님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그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 방으로 가져다 주셨고 아버지는 잠들기 전까지 내 옆에 말없이 앉아 계셨다.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그 침묵의 지지와 위로가 더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의 여파는 생각보다 빠르고 거세게 그들을 덮쳤다. 모든 소식은 진우를 통해 내게 전달되었다. 몇 주 후 진우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내게 내밀었다. 이서연 씨와의 이혼, 완벽하게 정리됐어. 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쪽 변호사가 처음에는 재산 분할이니 뭐니 헛소리를 좀 하더군. 그래서 우리가 가진 증거 목록만 조용히 넘겨줬지. 그랬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 네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걸로 합의 이혼했어. 결혼 전 작성했던 혼전 계약서의 유책 배우자 조항 덕분에 재산은 한 푼도 안 떼어줬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소식을 듣는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무감각함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낸대 글쎄, 친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만 들었어. 아마 한동안은 조용히 지내야겠지.
모든 걸 잃었으니까 진우는 최우진의 소식도 전해주었다. 그쪽은 훨씬 더 극적이었다. 최우진 그 자식은 아주 제대로 박살났어. 그날 밤 그 아내분이 소장을 받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걸었대. 우리가 넘겨준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지.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어. 처음에는 어떻게든 덮어보려 했는데 어디선가 소문이 새어나가서 언론 기사까지 터졌지. 가정적인 CEO의 이중생활,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결국 회사 이미지 때문에 이 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됐어. 한순간에 가정, 직장, 명예 전부 다 날아간 거야. 나는 최우진의 몰락을 상상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잃은 그의 심정은 어떨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건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이전 장모님께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러겠다고 했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는 인사동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두 분의 모습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깊게 팬 주름과 수심 가득한 얼굴. 나를 보자마자 이전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서방, 아니, 김 선생,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우리 죄가 크네. 자네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도 못했던 우리가 정말 바보 같고 원망스럽다네. 정말 미안하네. 장모님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만 훔치고 계셨다. 그들은 딸을 위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내게 주었던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두 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고개 드십시오.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용서이기도 했지만 과거에 얽매인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다. 서연과의 추억과 악몽이 뒤섞인 그 공간. 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겨두고 간 값비싼 옷과 가방. 화장품들은 모두 상자에 담아 그녀의 친정으로 보내버렸다. 나의 물건들만 챙겨 나오자 집은 텅 비어 휑했다. 나는 텅 빈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다. 오직 한 챕터가 끝났다는 후련함만이 존재했다. 다음으로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가 놀랐지만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마지막으로 내 책상을 정리하고 회사를 걸어 나오는 순간 나는 거대한 족쇄에서 풀려난 듯한 자유를 느꼈다. 서연이 지루하고 야망 없다고 비웃었던 그 삶을 나는 내 스스로의 의지로 끝내고 있었다. 나는 집을 판 돈과 퇴직금을 합쳐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바로 나만의 작은 서점 겸 카페를 여는 것이었다. 나는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서촌의 한적한 골목길에서 따스한 햇살이 드는 작은 1층 상가를 발견했다. 위층에는 작은 다락방이 딸려 있어 내가 살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계약을 마친 날 나는 가장 먼저
지하 창고로 가서 겨울이를 데리고 나왔다. 녀석을 이동장에 넣어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다락방에 내려놓았다. 녀석은 낯선 환경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창가의 자리를 잡고 햇볕을 쬐며 몸을 웅크렸다. 어둡고 차가운 창고에서 햇살 가득한 다락방으로 녀석의 여정은 마치 나의 여정과도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녀석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겨울이는 나의 공식적인 첫 가족이 되었다. 그 후 몇 달간 나는 서점 공사에 매달렸다. 페인트 칠을 하고 직접 디자인한 책장을 짜고 중고 가구 시장을 돌아다니며 테이블과 의자를 골랐다. 땀 흘려 일하는 육체적 노동은 나를 치유했다. 내 손으로 나의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파괴되었던 내 삶을 재건하고 있었다. 마침내 서점의 모습이 거의 갖춰졌을 무렵 진우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개업 선물이라며 최고급 원두커피 그라인더가 들려 있었다. 이야, 제법인데 분위기 좋다. 책 냄새랑 커피 냄새가 섞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진우는 서점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나는 그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대접했다. 우리는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너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예전의 너로 돌아온 것 같아. 진우의 말에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런 것 같아. 한동안은 복수심에 불타올랐었지.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 생각만 했어. 그런데 막상 모든 게 끝나고 나니 그냥 조용해지더라.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이나 새로운 연애 같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들이었다. 진우가 돌아가고 나는 홀로 서점에 남았다. 창밖은 어느새 부드러운 저녁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주황빛 햇살이 공기 중의 먼지들을 반짝이며 춤추게 했다. 책장 한편에서 잠들어 있던 겨울이가 나른하게 하품을 했다. 나는 새로 산 머그잔에 커피를 다시 한 잔 가득 따랐다. 갓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평온함을 느꼈다. 지독했던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평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점의 이름은 책과 안식이라고 지었다. 과거의 내게, 그리고 미래의 누군가에게 책과 함께 작은 안식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책과 안식의 문을 연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나의 작은 서점은 서촌 골목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곳은 더 이상 단순히 책을 팔고 커피를 내리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웃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지친 영혼들이 잠시 쉼표를 찍어가는 작은 섬 같은 곳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김민준이 아니었다.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던 창백한 회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떴고 밤이면 책 향기 속에서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서점의 단골 손님들, 얼굴과 그들이 좋아하는 책, 즐겨 마시는 커피의 종류를 외우는 것은 나의 작은 기쁨이 되었다. 논문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는 대학원생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달콤한 캐러멜 마키아토를, 매일 오후 같은 자리에 앉아 철학책을 읽는 중년의 신세계는 조용히 리필한 아메리카노를 건네는 일상. 그 소소한 교류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도, 거짓된 행복을 연기하는 삶도 아니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나의 하루를 채웠다. 아침에는 커피를 내리고, 낮에는 책을 읽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는 나의 서점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바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책 읽어주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어르신들께 작은 위로라도 될까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은 내게 더 큰 선물이 되었다. 오늘도 수요일 오후 2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서점으로 들어오셨다. 아이고, 김 사장 오늘 날씨 좋네. 평생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셨다는 박 할머니께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인사하셨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오늘은 더 정정해 보이시네요. 김 선생, 지난번에 얘기했던 역사책 들어왔나?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던 최 할아버지께서 물으셨다. 나는 미리 빼두었던 책을 건네며 웃었다. 그럼요.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놨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나는 준비해둔 책을 펼쳤다. 오늘은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읽어드릴 차례였다. 나는 등장인물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고 때로는 손짓을 섞어가며 실감나게 책을 읽어 내려갔다.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위로 희미한 그리움과 추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분들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었다. 잊고 있던 젊은 날의 기억을,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을,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반추하는 여행이었다. 책 읽기가 끝나고 나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대추차와 약과를 대접했다. 나는 말이야, 저 서희가 꼭 우리 큰딸 어렸을 때 같아. 어찌나 당차고 고집이 샜는지. 길상이 같은 남자가 진짜 백이 신랑감이지. 겉만 번지르르한 놈들은 다 소용없어. 어르신들은 책 속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분들에게서 수십 권의 책보다 더 깊고 지혜로운 삶의 통찰을 배우고 있었다. 나의 상처가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알려주었듯 나는 이곳 책과 안식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서점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며 진우가 들어섰다. 이야, 우리 김 사장. 어르신들의 아이돌 납셨네. 진우는 짓궂게 놀리며 카운터 의자에 털썩 앉았다. 왔냐, 커피나 한 잔해. 내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소식 들었는데 이서연 씨,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가게 하는 사람이랑 재혼했단다.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 나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진우는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피식 웃었다. 그래, 잘 됐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면 좋겠네.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나와는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의 소식을 듣는 듯 했다. 진우는 그런 나를 보더니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말인데, 너는 이제 연애 같은 거 안 하냐? 언제까지 책이랑 고양이랑만 살 거야, 글쎄. 딱히 생각 없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한걸. 무엇보다 이제 외롭지가 않아. 나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온전해지자 사랑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진우가 돌아갈 무렵 서점 구석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던 한 단골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 동네에 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종종 내 서점에서 작업을 하곤 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그녀와는 몇 마디 말을 섞지 않아도 편안한 유대감이 있었다. 그녀, 수연 씨는 자신의 짐을 챙겨 카운터로 다가왔다. 그리고 수줍게 웃으며 작은 스케치북 한 장을 내게 내밀었다. 사장님, 항상 좋은 공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수채화로 그린 나의 서점 풍경이었다. 햇살이 드는 창가에 나의 고양이 겨울이가 식빵을 구우며 잠들어 있는 모습.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림이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그녀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서점을 나섰다. 나는 그녀가 남기고 간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더없이 아늑하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그려준 그림을 카운터 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었다. 그날의 영업을 마치고 서점 문을 닫았다. 카운터 위로 겨울이가 뛰어 올라와 내 손에 머리를 비볐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커다란 통유리 창밖을 내다보았다. 봄이었다. 2년 전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서점 앞 벚나무는 어느새 흐드러지게 피어나 밤의 조명 아래 눈부신 꽃 터널을 이루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나의 지난 시간을 생각했다. 서연과 함께했던 나의 첫 번째 봄은 화려했지만 연약한 신기루였다. 진실이 드러나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다. 그 지독했던 겨울을 견디고 상처투성이 땅 위에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나의 두 번째 봄을 가꾸어냈다. 책과 커피, 그리고 작은 생명과의 교감, 이웃과의 따뜻한 소통,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폭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단단하고 깊게 뿌리내린 나의 진짜 봄이었다. 품에 안긴 겨울이가 만족스러운 듯 나지막이 그르릉거렸다. 나는 녀석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흩날리는 벚꽃잎들을 향해 나직이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것을 넘어 더없이 충만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고요하고 아름답게 깊어가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혹독한 겨울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을 피워낼 씨앗이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